네, 여섯 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메소드입니다. 자, 메소드가 뭐냐면은 수학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죠. 바로 이 함수가 메소드입니다. 사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이런 수학적 함수를 그 함수의 기능을 하는 무엇인가를 가리켜 그냥 그대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왜 어떤 경우에는 메소드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함수라고 하느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메소드라는 용어에 여러분들이 좀 집착하지 마시고요. 메소드라는 것이 수학의 어떤 그 기능에서 비교를 해보면 함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그 특징을 가지고, 메소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메소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메소드가 수학에서의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자, fx는 자, 수학적 함수입니다. 뭐 3x 플러스 2다. 이건 분명 함수이죠. 뭐 함수의 정의, 제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인지 중학교 때 배운 건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함수의 정의 나름대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함수를 또 하나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자, gx라는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gx는 뭐 어렵게 정의할 필요 있나요? 뭐 4x 플러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함수가 한번 정의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에서도 이 함수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죠. fx 플러스 뭐 gx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몇 개 더 써볼까요? fx 플러스 2. 자, 뿐만 아니라 f에 x를 대신해서 이렇게 gx를 쓸 수도 있죠. 예, 이 역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한번 정의해 놓은 것을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어떠한 연산식들, 수식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메소드라는 거는 우리가 실행에 필요한 코드, 문장들을 갖다가 묶어 놓은 어떤 그 실행 문장의 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메소드라는 걸 정의한다는 것은 메소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수 정의한다라고 얘기하듯이 메소드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소드를 정의한다는 것은 내가 이 메소드의 실행을 명령했을 때 그 실행되어야 할 문장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들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는 이 함수, 즉 메소드의 실행을 요청합니다. 그럼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fx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수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함수를 만들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가 딴 데로 흐르는데 뭐 ex라는 함수는 fx 플러스 뭐 2, 뭐 gx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성격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그 메소드의 정의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그 함수, 즉 메소드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메소드를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수학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한 번 제가 메소드를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메소드가 무엇인지는 잘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것이 메소드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메인 메소드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메인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메소드 이름이 메인이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메소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메인이니까 얘는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소드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메인 메소드의 그 실행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 하나. 메소드 안에 존재하는 문장들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 실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아마 제가 이 순차적이라는 표현을 거의 많이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순차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 객체지향 언어를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설명이 등장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순차적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메소드 안에서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바에서의 순차적 실행은 메소드 안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 사실은 모르는 것 태반이죠. 퍼블릭이 뭔지도 모르고 스태틱, 뭐 그다음에 보이드, 얘는 또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이 메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제가 앞에서는 함수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내용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그냥 코드 실행 결과, 즉 프로그램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메소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메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텐데 대표적인 유형의 메소드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소드의 특성들을 나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게 나중에 가서는 뭐 자연스럽게 좀 약간 벗어난 정의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원래 가야 될, 원래 내려져야 될 정의의 형태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 항상 이름이 메인이었는가? 혹 여러분들 그런 테스트도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메인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 메인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다른 이름으로 뭐 메인2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실행이 되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실행을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관찰 능력에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요. 자, 왜 항상 이름이 메인이어야 되냐면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바 프로그램의 시작은 항상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약속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메인이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형성하는 자바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의 메인 함수, 즉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민 메인 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한번 함수도 한번 메소드도 정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몇 번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메소드의 특성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메소드만 삽입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메소드가 지금 정의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등장한 거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뭐 소가루를 열고 닫고 뭐가 와 있는 대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가 지금 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름이 다르죠. 얘는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소드인 반면 얘의 이름은 hi everyone이라는 이름의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는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자, 메인 메소드는 자동 실행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메인에서부터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 내에서 여기저기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코드를 묶어 놓은 것이 나름 메소드이다라고 아주 얕은 형태로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 정의가 사실은 메인 메소드에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이외의 다른 메소드들은 그 정의가 맞아떨어집니다. 즉 hi everyone 안에는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은 이 hi everyone의 메소드 실행을 요청했을 때 언제든지 실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이름이 이거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있다. 이것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hi everyone이라는 이름의 메소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인 메소드의 두 번째 문장에서 hi everyone 한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 10이라는 숫자를 하나 넘겨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 hi everyone이라는 메소드의 실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요청을 하는데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를 나는 그 메소드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1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서 hi everyone의 실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넘겨줬는데 hi everyone이라는 메소드가 그 숫자를 받아야 되겠죠. 받는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뭘 의미합니까? 예, 받는다는 건 내가 어딘가에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 필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냥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받았으면 얘가 10이라는 숫자를 전달을 하면서 hi everyone을 호출했으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얘가 받았으면
이 메소드 내에서 그 숫자, 그 저장된 값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수의 선언이 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변수의 의미입니다. 즉, 이 변수를 가리켜 매개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 매개 변수는 메소드 실행 시 전달하는 값의 저장을 위해 선언된 변수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면 hi everyon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10이라는 숫자를 넘기고 있는데, 그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 age라는 변수의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실행을 할 때에 age 12세입니다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매개 변수의 의미를 이해를 하셨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것. 여기서 전달하는 데이터의 자료형과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일치해야지만 저장이 가능하겠죠.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한 번만 메소드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소드가 한 번 정의가 되면 얼마든지 내가 실행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실행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메소드의 실행을 요청을 하면은, 자, 10이라는 값을 전달을 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지금 여러분들 메소드 만들기 해보았고요. 자, 메인이 아닌 다른 이름의 메소드이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 메소드의 실행을 요청하는 방법, 일단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 뭐 그냥 이해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또 다른 한번 메소드 만들어 보세요. 여기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인자 전달, 한 메소드 호출하면서 값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을 거쳐가면서 아주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나는 데이터를 두 개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콤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둘 이상의 데이터를 얼마든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단, 얘는 두 개를 전달을 해주는데, 하나는 인트형, 하나는 더블형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데, 매개 변수에서 그 값을 저장할 만한 준비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근데 다행히 여기 보시면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자, 첫 번째 인자로 12가 전달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 age라는 변수, 매개 변수를 초기화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hash라는 이 변수가 12.5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전달되는 순서와 매개 변수의 선언도 당연히 그 자료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두 개의 그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즉 메소드 호출 시 두 개의 인자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세 개든 네 개든 인자를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메소드의 정의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숫자만, 즉 상수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수에 저장된 값 전달하고 싶다. 그럼 그냥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myHash이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지, 변수가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변수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변수가 전달되는 것은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전달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메소드 호출하면서 항상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느냐?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비워뒀기 때문에 이 함수의 메소드의 정의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 전달하는 데이터의 개수와 자료형은 매개 변수 선언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막 바꿔보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나름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근데 메소드는 값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값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adder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서 이 adder라는 메소드 영역으로 값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가 있죠. 4와 5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와 5가 전달이 딱 되어서 adder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근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메소드는 실행하고 나서 아무것도 뭐 없었습니다. 그냥 실행만 되었었죠. 근데 메소드는 이 메소드의 실행을 요청한 영역으로 값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값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정보만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adder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매개 변수 선언은 나름의 분석이 가능하시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num1과 num2의 값을 더해서 add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eturn add result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메소드로 호출한 영역으로 add result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넘겨주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그 메소드 호출문을 보죠. 여기 보면은 int result는 이래 놓고서는 메소드 호출문이 지금 와 있어요. 사실 이체는 안 맞죠. 왜? 그 대입변산자의 오른쪽에는 이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값이 와야 되는데 지금 메소드 호출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이 adder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나면 얘는 값을 넘겨주거든요. 자, 따라서 얘가 호출되고 나서 넘겨지는 그 값이 리절트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문장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자, int result는 자, adder라는 메소드의 호출로 얻어지는 값을 초기화해라. 그러면 result라는 변수의 선언을 위해서는 일단 adder라는 메소드 호출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adder라는 메소드 호출하면서 4와 5가 전달이 됩니다. 덧셈 결과는 9죠. 9를 반환합니다. 넘겨줍니다. 리턴했어요. 리턴이라는 그 단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겨줬어요. 리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리턴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함수 호출 문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nt r은 3 더하기 4다 라고 하면은 3과 4의 덧셈 결과로 얻어지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7이 만들어지는데 그 7 만들어진 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int r은 3과 4의 덧셈 결과 7, 즉 이 연산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그 연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이 이 연산문을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좀 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r이라는 변수가 7로 초기화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 호출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값이 이 메소드 호출 문장을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9가 반환이 되었으니까 메소드 호출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이 문장은 해석이 되냐면 int result는 9다. 이 문장으로 바뀐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메소드의 호출, 그 다음에 메소드 호출에 의한 결과, 반환 값의 결과에 의해서 이 문장은 이렇게 다시 구성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값을 갖다가 넘기는 방법, 반환하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화면을 지우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았었죠. 근데 값을 반환할 거다, 반환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우리가 메소드를 갖다가 정의할 때 명시해 줘야 됩니다. 바로 메소드의 이름 왼편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메소드는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void라는 선언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이제 voi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메소드의 경우에는 int형 데이터를 반환하죠. 따라서 메소드의 이름 왼편에는 반환하는 데이터의 자료형 int라는 키워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메소드의 정의만 보고도 내부적으로 함수 내부 메소드 내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스퀘어 메소드 무엇을 반환합니까? 더블형 데이터를 반환을 하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스퀘어 메소드가 지금 호출이 되면서 3.5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넘은 얼마가 되냐면 3.5가 되고요. 자, 반환을 하겠다. 무엇을 반환을 하는 거냐면 3.5 곱하기 3.5의 연산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을 반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반환 값이 이 문장을 대체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3.5 곱하기 3.5의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이 반환형에 대해서 반환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제 실행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짐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리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턴은 값의 반환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값을 반환한다? 값을 반환할 때에는 내가 이제 이 메소드를 실행한 영역으로 값을 넘겨주겠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메소드 실행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리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값의 반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의 종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값은 반환을 하되 메소드는 종료하지 않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반환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메소드의 호출문을 갖다가 반환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값을 반환하고 나서 더 이어서 메소드를 실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값의 반환과 메소드의 종료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중간에 오든 끝에 오든 앞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나머지를 갖다가 실행하지 않고 그냥 메소드는 종료하게 됩니다. 즉 값을 반환하면서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값을 반환하진 않아요. 메소드에서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근데 메소드 중간에서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더 이상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메소드를 빠져나가고 싶다. 즉 값의 반환 용도로 리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의 종료를 목적으로 리턴문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여러분들 리턴문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리턴 그 다음에 반환할 값을 여기다 써주죠. 근데 내가 값의 반환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소드의 종료를 목적으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생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divide라는 메소드의 반환형은 void이고, 자, 따라서 반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num이 0이면 그냥 뭐 이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return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종료가 아니라 이 메소드의 실행을 종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num2라는 변수의 숫자 0이 전달이 되면 이 영역이 실행이 되면서 그냥 이 divide 메소드는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사실 뭐 다양한 메소드 더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표적인 모델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양한 메소드들을 직접 정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메소드 내에 선언이 되는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